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마치 우리의 피부처럼 한 몸이 돼서 살았던 필수품이 있죠. 바로 마스크인데요. 이 마스크는 종전에는 병원이나 산업 현장 등에서나 주로 사용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미세먼지에 바이러스에 거의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마스크 산업에도 꽤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마스크의 역사 그리고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카페라든가 호텔, 식당들이 늘고 있고요.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 서비스들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려동물 양육 인구도 늘고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이걸 활용한 펫 프렌들리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비즈니스에 어떤 기회들이 또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코로나라는 인류의 재앙 속에서 급성장한 산업 중에 하나인 마스크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마스크는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들이 쓰기 시작했다고 혹시 역사에 나옵니까? 근데 마스크라는 개념을 코와 입을 가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고대인들도 입을 가리고 코를 가렸으니까. 가면도 마스크다고 하면 또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복면처럼 천으로 이렇게 네. 그 코와 입을 가리는 것 이것도 마스크였어요. 특히 이제 고대 로마나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병사들이 그 소위 이제 불을 지르거나 하면서 연기들이 많이 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불로 인한 연기를 화재로 인한 연기를 안 마시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마스크처럼 예. 복면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고대 로마의 기록을 보면 뭐 스펀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예. 연기를 흡입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처럼 이렇게 코와 입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마스크와는 개념이 좀 거리가 좀 멀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마스크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인지 한번 그래서 연구 논문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때는 학계의 정설은 1835년 영국의 외과 의사인 줄리우스 제프리스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처음이다라고 보는 게 학계의 정설이더라고요. 야. 근데 이 줄리우스가 만든 마스크는 헝겊 사이에 금속 격자를 넣어서 코와 입을 가리는 형태로 레스피레이터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레스피레이터는 호흡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줄리어스 제프리스가 이 레스피레이터, 그러니까 호흡기를 만든 이유가 지금의 마스크의 용도와는 또 달라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마스크는 용도가 지금 마스크의 가장 큰 용도는 세균과 병균의 이동을 차단하고 내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 가장 큰 그렇죠. 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 줄리어스가 만든 호흡기는 입과 코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방한용 마스크. 입과 네. 코를 따뜻하게 유지해서 사람들이 폐렴이나 폐결핵에 걸리는 걸 막거나 혹은 네. 폐렴이나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입과 코를 따뜻하게 해주는 마스크를 만든 거죠. 그럼 천이 가운데 있고 양쪽 줄로 귀에 거는 뭐 네. 이런 모양이었나 봐요. 형태는 비슷한데 목적 자체가 지금의 마스크와는 좀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발견이 됐죠.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1897년에 폴란드의 외과 의사인 요한 미콜리치라데스키라는 사람이 수술실에서 네. 세균 감염과 비말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줄에 묶인 거즈 조각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네. 형태의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식 개념의 마스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최초의 마스크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뭔가를 막기 위해서 하는 네. 마스크.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이라는 의사가 이 수술실에서 본인이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술을 한 것이 지금 모든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술하는 기원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뭐 MBC 드라마, 의학 드라마인 하얀 거탑이라든지 이런 의학 드라마들을 보시면 예전에 의사들은 소위 KF 시리즈의 마스크를 차지 않았어요. 덴탈 마스크라고 하죠. 예. 파란색 그냥 거즈로 만들었 그런 마스크를 예.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1897년에 폴란드에서 시작된 이
마스크로 인한 세균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의무다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나왔고 현재 형태와 유사한 마스크를 1910년에 중국의 의사였던 우랜더가 록펠러 재단, 미국의 록펠러 재단 등에서 강연을 많이 해요. 강연을 해요. 자기가 이제 강연을 하고 자기가 이제 이 마스크가 패스트를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가 이런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랜더가 마스크에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중국에서는 이 우랜더라는 의사를 최초의 마스크의 발명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건 학계의 정설이 아니라 중국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야 뭐 비슷한 거 누가 먼저 썼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랜더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랜더가 최초냐 아니냐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게 뭐냐면 우랜더 본인은 패스트 감염 현장에 패스트 감염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이 마스크를 개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랜더가 패스트 감염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중국과 일본 이게 만주 쪽의 패스트가 유행할 때 나오는 거라 중국과 일본 출신의 의사들이 헝겊과 거즈를 마스크처럼 해서 쓰고 있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우랜더가 착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그동안 많은 발명품 재미있는 물건을 설명해 주시면서 누가 최초로 만들었냐 이건 매우 흥미로웠는데 싸울 논란의 이유도 있고 오늘 이 마스크는 그냥 누가 최초로 했는지가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아니 재채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튀지 말라고 손으로 막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뭐 임시 마스크인 거고. 그러면 마스크의 이제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 우랜더가 1910년에 이 마스크를 그러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강연하면서 미국에 선보였거든요. 근데 미국인들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 미국인 의사인 헨리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우랜더의 마스크를 보고 저거 마스크라고 하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게 1910년경이에요. 그 전에도 마스크라는 그전에 마스크라고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호흡기. 이런 식으로 불렀다. 마스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가면이라는 게 마스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료용 현장 혹은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을 마스크라고 이름 붙인 건 헨리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최초예요. 근데 이 헨리 스트롱이 마스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미국과 유럽 전역에 휩습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스트롱이 이름 붙인 마스크가 이때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크의 개념 그리고 마스크가 보편화되고 마스크가 예방에 좋다, 뭐 독감이라든지 감기 예방에 좋다, 뭐 바이러스를 차단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 1918년 스페인 독감 시기를 전후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누가 처음인지는 별로 안 궁금한데 약 한 100년쯤 된 물건이구나. 본격적으로 쓰인 게. 한국 같은 경우도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에 스페인 독감을 예방할 목적으로 조선통독부가 마스크 착용을 많이 권장하면서 보급됐죠. 요즘처럼 그 필터에 뭐 KF94, KF99 이런 거 달려 있는 것들은 언제부터 등장한 겁니까? 그건 이제 보건용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필터 마스크는 이제 2000년 미국의 3M사가 특허를 출원하면서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집니다. 방독면 같이 생긴 거죠? 그거 뭐 이렇게 이 동그란 관 같은 맞습니다. 것도 하나 들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착용이 불편해요. 필터 효과는 굉장히 높은데 착용이 너무 불편해서 잘 사용되지 않고 이후에 2003년에 미국의 알파 프로텍사가 여러 겹의 필터를 사용해서 무게를 가볍게 한 필터 마스크 특허를 출시합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디자인,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디자인의 마스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제 필터 마스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발명됐지만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장하원 등이 쓴 논문 코로나19 시대에 한국의 마스크 생태계라는 논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의 필터 마스크가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마스크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마스크 대세가 됐다는 거죠. 마스크 중에 필터가 달린 좀 복잡한 고급형 정밀한 마스크는 코로나 때 우리가 먼저 썼다고요?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썼죠. 이전부터.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황사 때문에. 황사 미세먼지.
생각해 보니 황사 때문에 피해받는 나라 중에서 네. 비싼 마스크라도 갖다 좀 써보자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었겠네요. 그렇죠. 황사와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사실 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마스크 제조 생산 시설이 확보돼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황사 때문에 고생했었으니까. 2000년대부터 황사가 심해지면서 한국인들이 황사가 심한 날이면 실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근데 2000년대 중반 이후 2007년경을 전후해가지고 의학계에서 이제 황사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황사 마스크라는 이름을 붙인 마스크를 팔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황사 마스크가 등장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네. 근데 기존의 천으로 만든 마스크, 거즈로 만든 마스크에 비해서 두세 배 더 비싼 가격에 팝니다. 그리고 황사 마스크라고 포장지를 예쁘게 만들죠. 필터 붙인 거. 필터 없었어요. 필터 없었어요. 네, 이렇게 비싼 가격이었지만 황사가 심한 봄이면 황사 마스크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두세 배씩 항상 껑충껑충 증가했어요. 필터도 없는데 왜 비싸게? 제조업체의 마케팅 상술이죠. 황사를 막는다. 네. 2007년에 언론에 의해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폭로가 됐죠. 어떻게 보면. 네. 2007년 언론에 의해서 당시 시중에 판매됐던 황사 마스크 15개 제품 중에 14개를 시험해 봤더니 황사와 미세먼지는커녕 일반 먼지 크기의 입자도 거르지 못한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거 제대로 거르기 시작하면 답답하고 숨 못 쉬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죠. 두세 배 더 비싸게 돈을 주고 황사 마스크라고 해서 샀는데 황사를 거르기는커녕 일반 마스크랑 차이도 없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 화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했어요. 대책이 필요하다 보니 기존의 황사 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항목으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분류해서 관리하기로 하고 여가 비율에 따라서 식약청에 인증을 주기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KF 인증 제도의 시작이에요. 여가 비율이 80%면 KF80, 비율이 94%면 KF94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거죠. KF99가 이제 여가 비율이 99% 가장 비싸고 좋다라고 하는 건데 2013년부터 또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전국을 강타합니다. 그때 뭐 고등어 굽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나와 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샀는데 보건용 마스크, 필터 마스크,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미세먼지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필터 마스크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러니까 마스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 2020년에 너도 나도 마스크 시장에 뛰어들면서 마스크 시장이 지금 과잉 공급 상태가 되고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사들 가끔씩 눈에 띄는데요. 이건 사실 이전에도 그랬어요. 황사 마케팅이 유행할 때, 황사 마스크 마케팅이 유행할 때 그때도 너도 나도 마스크 사업이 뛰어들었고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또 미세먼지로 인한 필터 마스크가 유행할 때 이때도 또 마찬가지 현상이 났습니다. 왜냐? 마스크는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시장이 커진다 싶으면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인기가 있다고 생각되고 수요가 급증한다고 생각되면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항상 공급 과잉을 일으켰던 시장이었어요. 그 결과 2016년에 국내 마스크 매출액이 152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2년 뒤인 2018년에 1,145억 원으로 꽝충 뜹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덕분에 대한민국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던 2020년에 비록 우리도 마스크 대란을 겪긴 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처럼 극단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진 않았던 이유가 마스크 생산 시설이 미국과 유럽은 없어서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못 구해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도 뭐 그대로 손쓸 방법이 없었지만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거의 유일한 나라.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그리고 또 메르스의 경험 그런 것 때문에 2020년 코로나가 등장했을 때도 거기에서 마스크 제조업체는 더 늘었겠죠. 더 늘었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제조업체가 더 늘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코로나 초창기에 식약처장이 한 마스크 제조 공장을 찾아가서 좀 그 발언을 어떻게 하냐면
보건용 마스크 KF가 붙어 있는 네.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참 좋다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너도 나도 다 KF 인증 마크가 있는 마스크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첫 마스크는 덴탈용 마스크와 첫 마스크는 처음에는 굉장히 배제되는 분위기였어요. 예. 효과가 없는 식으로 배제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KF 인증 시리즈를 찾다 보니 우리도 마스크 대란에 빠지게 된 건데 마스크 제조업체 같은 경우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수가 131개. 네. 근데 코로나가 터진 2020년 한 해에만 999개. 늘어납니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도 461개가 더 생겼어요. 지금 총 몇 개예요, 그러면? 1,600개 가까이 돼요. 와. 코로나 이전보다 10배가 더 늘었네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좀 업체에 적극적으로 민간에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예.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이 사업에 뛰어든 게 지금 마스크 시장의 공급 과잉을 만든 건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마치 고추나 마늘이 흉작이면 그래서 가격이 뛰면 너도 나도 다음에 고추 심고 마늘 심잖아요.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그 다음에는 값이 폭락하고 예. 생산 농가가 고통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올해 식약처 자료를 보니까 식약처에 등록한 업체 1,591곳이 올해 3월 동안 1분기 동안 마스크 생산 실적을 보고한 업체가 483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30.4%만 생산을 했고 나머지 즉 3분의 2 가량은 올해 1분기에 마스크 생산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등록증은 있는데 이른바 좀비 기업인 셈이죠. 그렇군요. 수출도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많이 했죠. 예.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이 많이 있는데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우리가 대미 마스크 수출 순위가 전체 수출 순위 국가 중에 17위였어요. 미국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예. 17위였는데 판매 금액이 한 125억 원 정도 돼요. 1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비중이 0.2%. 전체 미국 마스크 시장의 비중이 0.2%로 굉장히 입지가 작았어요. 근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수출 규모가 팬데믹 이전에 한국산 마스크는 미국에서 거의 안 팔렸는데. 네, 0.2% 거의 안 팔렸어요. 근데 2021년에는 이게 1,000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1,000억으로까지 늘어납니다. 수요 자체가 늘었을 테니까. 네. 예. 그리고 7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021년에 미국의 마스크 수입액이 전년 대비 67.8%나 감소하는 등 소위 마스크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 수출의 규모는 점점 감소하지 않겠나. 흥미로운 거는 2021년에 의학 외품 그러니까 의료기기 등의 그 수출 규모로 봤을 때 예. 전체 수출의 70%를 마스크가 차지할 정도로 마스크가 굉장히 큰 수출 효자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점 더 그 거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있잖아요. 네. 비교 우위론 그러니까 이 선진국이면 단순한 1, 2차 제조 산업에서 벗어나서 부가가치가 높은 3차 산업, 첨단 산업 쪽으로 간다. 후진국일수록 1차, 2차 산업을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은 마스크는 거의 1차 산업에 가깝거든요. 제조업으로 본다면 1차 제조업인데 단순 노동으로 제조되는 거니까 자국에서 거의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팬데믹이 터졌어요. 없어요. 팔지도 않았겠죠. 중국 같은 데서 팔지도 않겠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걸 전략 물자로 규정해서 항상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 리카르도가 말한 비교 우위론적으로 산업 구조를 짜가는 게 옳은가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고요. 꼭 필요한 거는 자체적으로 쟁여놓든 만들 설비를 갖추든. 네. 그래도 마스크 폐기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마스크 폐기물 같은 경우에 땅에서 완전 분해되는데 450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2천만 개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예. 지구 전체는 얼마가 버려지는지 몰라요. 거의 이제, 매일 하나씩 쓰시겠죠. 그렇죠. 이제 예. 우리가 마스크와 헤어질 결심을 할 단계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와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려면 이제 마스크 쓰레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질적인 행동, 된다?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흔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더 많겠네요. 마스크. 네. 마스크에 얽힌 이야기. 이종훈 작가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바로 이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집에서 어떤 동물이든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4명 중 1명꼴이랍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펫을 활용한 기업들의 펫 프렌들리 마케팅까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강아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쇼핑몰 카페들이 꽤 많아졌죠. 네, 뭐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전용 출입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대형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강아지를 동반할 수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그런 매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동반할 수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간식이나 또 강아지 용품을 같이 판매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들이 나서서 동물복지 캠페인을 벌이거나 그리고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드라이브하는 어떤 그런 드라이브 코스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예.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펫 프렌들리 마케팅이 기업들에서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 뭐 오래전만 해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중 장소에 나가는 거를 몰상식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서 네. 반려동물에 대해서 프렌들리한 게 교양 있는 시민의 덕목이다 라고 오히려 바뀌어간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을 그냥 단순히 반려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전에는 애완 이렇게 썼었는데 예. 반려라는 말을 쓰는 게 이제 하나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그냥 우리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면 우리도 가족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펫 프렌들리 마케팅이나 펫 프렌들리 서비스 제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펫을 기르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네. 그것만 가져가도 꽤 시장 크다. 네. 좀 불편해하는 분들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분들은 이제 포기할 만한 소수가 되어가는 네. 펫 프렌들리 마케팅 가운데서 요건 좀 잘했네. 혹은 네. 업계에서 소문이 좀 났네 하는 마케팅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반려견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요. 네. 이 I'm 도그너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반려견 헌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반려견 헌혈이요? 네. 반려견도 수술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사람처럼 똑같이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수혈을 필요로 할 때 국내에는 이 반려견 헌혈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혈액 공급용으로만 길러지는 그 공혈견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 피만 계속 주는 그런 세상에. 굉장히 불쌍하죠. 그럼 그래서 이 견은 피 뽑는 게 하루의 일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이 5, 6년 전에 한 탐사보도 채널에서 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바로 이 문제를 주목을 했고 부족한 그 반려견 헌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그 꾸준히 반려견 헌혈 캠페인 I'm 도그너 이게 이제 그 반려견과 헌혈 제공자 이걸 합성한 말인데요. 이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이 수술을 받을 때 피가 부족할 때 이 찾아가는 그 헌혈카 캠페인 같은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평소에 헌혈을 할 수 있는 반려견들을 좀 모집을 하는 거죠. 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헌혈차가 건강한 분들이. 곳곳에 있게. 네. 그런데 이제 뭐 헌혈의 집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하기에는 비용이나 이런 부담이 크니까 예. 우리 강아지가 좀 헌혈을 하는 거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면 이 헌혈카가 방문을 하는 겁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헌혈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를 모아 한번 이제 헌혈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왜 헌혈의 집 가서 헌혈하면 무료로 건강 검진을 하고 네. 또 이 다양한 그 선물도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도 반려용품을 받거나 또 헌혈을 하게 되면 이 강아지가 필요할 때 헌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쿠폰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견자견이라고 하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아빠 강아지와 아들 강아지에게 이 강아지들도 건강한 강아지들도 아픈 강아지들을 위해서 헌혈을 네. 해주자 이런 영상 캠페인도 같이 벌이고 있고요. 이거를 그 K리그 전북 현대모터스 선수들과 같이 이 헌혈견들이 함께 입장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서 국내 그 프로축구 경기에서 동물과 이 함께 입장한 사례는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헌혈견이라면 그 아까 그 헌혈을 위해서 길러주는 네. 그 개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개들을 좀 줄이려면 건강한 강아지들이 좀 평소에 헌혈을 좀 해주는 네. 이런 캠페인을 하자 이런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앱에 스카이 패츠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예. 함께 여행 그 가는 펫을 최대 5마리까지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몇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비행기에 네. 태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제 강아지의 뭐 몇 년 생인지 뭐 혈액형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견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 두는 건데요. 최근에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커피빈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플펫 멤버스라는 걸 론칭을 했는데요. 예. 커피 앱에서 마이펫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정보를 입력하면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처럼 팬민 번호가 발급이 되는데요. 네. 이 등록을 하면 뭐 생일도 입력을 할 수 있고 뭐 견종이나 또는 이 어떤 나이나 이런 걸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생일이 되면 생일 쿠폰도 주고요. 주인용 커피? 네. 그리고 그 수도권에 약 7개의 펫 프렌들리 매장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매장을 방문을 하면 애견 그 전용 방석이나 식기 대여 서비스 같은 걸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간식이나 이런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펫 프렌들리 매장에 가면 간식뿐만이 아니라 펫이 주는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뭐 펫주아라고 하는 메뉴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네. 이거를 이제 스탬프로 이렇게 찍으면 몇 번 이상 찍으면 이제 무료 쿠폰도 나눠주고 하는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커피숍으로 오세요. 네. 라는 것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워낙 이제 반려동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명 중에 네. 1명이 반려동물 인구이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 인구를 우리가 이제 패밀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패밀리들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매장. 네. 여기 안에도 그럼 이런저런 시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제 반려견 출입 가능한지 네. 보통 이제 스티커를 많이 부착을 하는데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반려동물이 입장을 할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나 출구 같은 것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매장 입구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매장들이 반려동물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장 입구 바닥에 반려견이 출입이 가능한지 그 출입이 가능한 스티커가 이제 매장 바닥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네. 그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 어딘가에 이제 강아지를 맡기거나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화장실 바로 앞에 도구 훅이라고 해서 그 반려견의 그 끈을 이제 걸 수 있는 그리고 네. 반려견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 앞에 낮게 가림막 같은 것들을 같이 설치하는 그러니까 반려견이 잠깐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주인도 네, 좀 안심하고 편하게. 화장실에 네. 잠깐 머무르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변 패드나 배변 봉투 그리고 뭐 물티슈 그리고 이제 물그릇 이런 것들을 좀 갖춰두면은 이런 반려동물들이 같이 오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내가 어떤 공간에 잠깐 머물게 되면 반려동물도 뭔가를 간식을 먹거나 네. 그 안에서 같이 쉴 수 있게 사료나 이런 그 메뉴들을 전용 메뉴도 같이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는 뭐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면 식당에도. 네, 그렇죠. 네, 식당에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그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배달로 가장 많이 뭐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떡볶이 메뉴들도 있는데요. 그 동대문 엽기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엽기 독볶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위한 떡볶이, 그러니까 독볶이인데요. 실제 떡볶이는 아니고요. 그 패밀리가 내가 먹을 어떤 떡볶이를 주문을 할 때 우리 강아지한테도 뭔가를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포장의 그러나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그래서 이런 메뉴들도 같이 출시해서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하게 하는 거죠. 매출도 같이 늘어나고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 해외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해외의 그 유명한 버거 전문 매장인 인앤아웃 경우에도 네. 반려동물용 버거가 있고요. 그리고 도넛 전문 매장 스프링글스 같은 곳에서도 이런 동물용 도넛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맥주집에서는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맥주도 똑같이 맥주병에 담겨서 판매를 하는데요. 뭐 내용물이 맥주는 아니죠. 네, 보리 사료로 만든, 보리 음료로 만든 그 음료수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판매하는 이유는 정말 반려동물이 가족이니까 네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메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러 오면 같이 먹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을 수 있는 뭐 의자나 별도의 식탁도 필요하겠네요. 발밑에서 먹어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까지 그렇죠. 케어해주고 있는데.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동원 F&B나 하림, KTNG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런 제품들이 똑같이 이 식품 기업에서도 다양한 펫푸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사람이 먹는 메뉴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하고요. 영양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삼으로 만든. 이런 얘기 들으시면 사람도 잘 못 먹고 살기도 하고 굶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뭐 어차피 사람들끼리 직접 돕지는 못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 시장이라도 커지면 또 그쪽에 쓴 돈이 돌고 돌아서 또 어려운 분들한테도 가고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려견 순찰대 같은 경우에 순찰대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반려견 순찰대요? 네, 그러니까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고문이 여기저기 지금 돌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금 최근에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거주지 곳곳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범죄 요소는 없는지, 또는 뭐 유기되고 있는 그 유기견은 없는지, 이 유기견을 발견을 했을 때는 이제 콜센터에 신고하기도 하고요. 불편 사항이 있을 때 이런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고양시에서 도시 순찰견 제도를 먼저 시행을 했었고요. 올해 초에는 서울시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려견 순찰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걸 통해서 사람들도 굉장히 안전한 환경에서 동네를 산책을 하거나 다닐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반려견 순찰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원봉사로 모집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순찰대가 아니라 네. 견주가 반려견과 같이 기왕 산책할 거 넉넉고 산책하지 마시고 그렇죠. 다니는 곳곳에 혹시 위험 사항은 없는지 그런 거 체크해서 사진으로 보내주시거나 하면 우리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반려견 순찰대뿐만이 아니라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펫 프렌들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는 반려인을 위해서 부산 시티투어 여행 이벤트를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GS25 그 편의점이랑 같이 그 고양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특화 편의점을 오픈을 해서 그 편의점 내에서 마스코트인 고양이 캐릭터랑 그 관련된 그 캐릭터 상품 그리고 반려동물 펫 간식 이런 것들을 같이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거라 문자가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 치료비 비싸다. 애완견 전용 한방병원도 있는데 침 맞는데 40만 원 입디다 하는 이야기.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보험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것 같고
또 치료하는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사람 치료는 5만 원인데 왜 반려견은 똑같은 치료하는데 20만 원입니까? 여쭤보면 사람은 입 벌리라고 하면 잘 벌리고 네.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가만히 있는데 반려견은 그거 안 하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씀도 말을 하더군요. 못하니까 어디가 네. 아픈지를 모르니까 더 신경 쓰일 네, 수밖에 없고. 진찰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겠죠. 헌혈과 관련해서는 헌혈차 뭐 취지는 좋은데 네. 반려견한테 물어보고 헌혈하는 거 아니지 않냐. 네. 견주가 왜 스스로 본인 헌혈도 아니고 네. 그 그런데 반려견의 혈액을 뽑냐. 네. 이런 그런 의견들도 꽤 있었는데요. 있네요. 네, 무료로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가 이 헌혈 캠페인을 하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건국대랑 반려견 헌혈센터도 최근에 열었는데요. 네. 이 사람을 위한 헌혈센터처럼 반려견도 해당 센터에 가면 언제든지 헌혈을 할 수 있고 또 급한 경우에 그 헌혈을 빨리 수혈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네. 펫 앰뷸런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는 펫 앰뷸런스도 제작을 해서 이 헌혈센터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이 반려동물 패밀리들 사이에서는 예. 공혈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어떤 반려동물 인구로서는 이 공혈견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불쌍한 상황이니까 그런 수를 좀 줄이자. 네, 그럼 건강한 우리 반려동물이 한 번씩 건강 체크도 하면서 헌혈도 해주는 거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들은 특별하게 어떤 혈액형과 무관하게 네. 종이 좀 다르기도 한데 큰 게 작은 게 따로 있는데. 네, 그래서 이 그런데도 헌혈 서로 되나 봐요, 그게 잘. 저는 최근에 그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예. 이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피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하길래 제가 O형이거든요. 그래서 O형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헌혈해주면 안 되냐, 사람이 헌혈해주면 안 되냐, 똑같은 포유류인데 안 되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건 불가능하고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되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그렇대요? 합니다. 예. 네. 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시장 확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호감도도 달라지면서 비즈니스하는 분들은 이 또 심리를 잘 파고들고 있네요. 네. 특별하게 큰 비용은 안 들이면서도 호감을 얻기 아주 좋은 분야인 것 같다. 아직은 이쪽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잘 고민해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늘어나는 펫 시장 또 그것을 겨냥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는 펫 관련 비즈니스들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